하얀 면사포 59페이지. 형부, 저희 왔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두 처제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저희도 왔어요. 두 동서들의 음성이 뒤를 따랐다. 그래, 어서들 와. 그뿐이었다. 벽에 몸을 기대고 서서 감정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두 처제네를 맞았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아내를 만나보기 위해 중환자실에 들어간 뒤였고 복도에는 초췌한 몰골로 벽에 기대선 나와 샘 송이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그동안의 정황을 설명했다. 말없이 듣고 있던 그들의 입에서는 축축한 한숨이 새어나왔다. 천집사님, 지금 들어가 보세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병실에서 나왔다. 나는 처제네 식구를 소개하고 먼저 처제 일행에게 아내를 만나볼 것을 권했다. 이 집사님도 힘을 내기로 했으니까 우리도 힘을 냅시다. 그리고 병실에는 환자를 돌봐주는 간병인이 있다고 하니까 몇 가지 필요한 것들만 준비해서 전해주면 될 듯 싶고요. 가족은 정해진 시간에 면회할 수 있다니까 언제든지 만나보고 싶으면 면회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처제네가 병실 안으로 들어가자 목사님이 간호사로부터 들은 주의사항과 준비할 것들에 관해 길게 설명했다. 간병인 비용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에 들어가면 의논해서 해결할 터이니 집사님 용기 잃지 말고 아이들 보살피는 데에만 신경 써주세요. 아셨죠? 낯선 길에 서서 어디로 갈 줄 몰라 하는 어린아이처럼 불현 눈물이 쏟아지려 했다. 그리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병원을 내려갔다. 그때 경기도 양주에 있는 두 여동생이 떠올랐다. 번갈아 전화를 받은 두 동생 모두 난데없는 소식에 한결같이 놀란 표정이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통화는 길지 않았다. 곧장 달려오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는 끊어졌다. 동생들과 통화가 끊어짐과 동시에 처제들이 병실에서 나왔다. 나는 샘, 송이와 함께 아내가 누워있는 병실로 들어갔다. 청결을 유하는 절차를 마치고 구불구불 아내의 침상이 있는 곳까지 가는 동안 심장 박동기가 삑삑 하는 소리와 쉬익 하는 산소호흡기 소리가 어우러져 까닭없이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아내 곁 침상에는 피투성이의 중년사내가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누워있었다. 여보, 나야. 나 알아보겠어? 아내의 손을 찾아 쥐고는 가만히 불러보았다. 그리고 아내의 얼굴 쪽으로 몸을 굽혔다. 응, 알아. 목소리가 산소 마스크 너머에서 흘러나왔다. 아내의 목소리를 듣자 불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손에 힘을 주었다. 땀이 밴 아내의 손이 따라 가만히 힘을 가해왔다. 아내의 손은 따뜻했다. 산소 마스크와 링거에다 목숨을 내맡기고 누워있는 아내가 측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자기야, 나 집에 갈 수 있는 거지? 침묵의 대화를 끊고 문득 아내가 입을 열었다. 그럼 집에 가야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조금만 치료를 받고 몸에 걸친 이것들을 모두 푼 다음 홀가분하게 집에 가자. 알았지? 알았어. 가슴이 발기발기 찢어졌다.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목구멍으론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라왔다. 한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고 다른 손을 내밀어 얼굴을 어루만졌다. 얇게 땀이 서린 얼굴이 부쩍 야위게만 느껴졌다. 샘과 송이는 아무 말 없이 엄마 손과 발을 매만지고 있었다. 중환자실을 나와 복도 층계에 걸터 앉은 나는 벽에 몸을 비스듬히 기댔다. 그리고 멍한 기분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떨어지는 혈압을 잡기 위해 혈압 강화제를 곱절로 넣고 있습니다만 제자리를 겨우 유지하거나 떨어지는 속도가 좀 느려질 뿐 도무지 올라갈 기미를 보이질 않으니 안타깝습니다. 병실을 나올 때 담당 의사의 상기된 목소리가 절망의 무게를 가중시켜 주었다. 처제네도 침통한 기분으로 한숨만 내쉴 뿐 말이 없었다. 그렇게 1시간 남짓 시간이 흘렀고 문득 아내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갈증처럼 일었다. 앉았던 층계에서 몸을 일으킨 나는 두 아이를 데리고 곧장 병실로 들어갔다. 아내가 누워있는 침상에 이르자 아내의 손을 찾아쥐고는 몸을 수그려 말을 건넸다. 자기야, 나 또 왔어. 나 알겠어? 응. 몸은 어떠니? 응. 이상했다. 1시간 전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내 손을 움켜쥐고 집에 갈 수 있느냐고 묻기까지 했던 아내였다. 그런데 단 1시간이라는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내의 상태는 그때와 판이하게 달랐다.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라곤 고작 응이란 짧은 대답뿐이었다. 여보, 왜 이래? 힘을 내야지. 왜 이러는 거야? 응? 두 눈에서 눈물이 솟구쳤다. 아내의 몸을 부둥켜 안고 마구 몸부림치고픈 충동을 느꼈다. 집에 가야 하잖아. 얼른 나와서 같이 집에 가야 하잖아. 힘을 내. 제발 힘을 내라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뜨거운 불덩이가 말을 할 수 없도록 목구멍을 막아버렸다. 아내는 말이 없었다. 말 대신에 내 손에다 지그시 힘을 주었다. 그렇게 아내는 내 손을 잡고 많은 얘기를 했다. 여보, 알고 있지? 내가 굳이 입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자긴 모두 다 알고 있지.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다 알 거야.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지? 10개 땀으로 젖은 아내의 손이 내 손을 향해 쉼없이 그렇게 웅얼거리고 있었다. 당부였다. 그리고 간청이었다. 아내는 그렇게 많은 말들을 손에서 손으로 바쁘게 쏟아놓고 있었다. 몸에 걸쳐진 헐렁한 환자복이 가슴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다. 환자가 안정할 수 있도록 이쯤에서 그만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간호사가 곁으로 다가와 넌지시 말을 건넸다. 자기야, 나 그만 나갈게. 그리고 또 올 테니까 절대 용기 잃지 않기다. 알겠지? 응. 여전히 대답은 짧았다. 너희들도 엄마한테 또 오겠다고 말해야지. 풀이 죽은 모습으로 침대에 붙어 서 있는 두 딸에게 힘겹게 입을 열었다. 엄마, 또 올게. 엄마, 또 올게. 힘내. 응. 두 딸의 인사에도 역시 아내의 대답은 짧았다. 불을 가져다 댄 듯 눈자위가 화끈했다. 나는 움켜쥔 아내의 손에다 힘껏 힘을 주고는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옮겼다. 이거 가지고 가세요. 돌아 나오는데 간호사가 아내의 시계를 내밀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승계로가 털썩 앉아버렸다. 그리고 두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묻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시계를 움켜쥔 손을 펴고 거기에 얼굴을 가져다 대자 억눌려 있던 울음이 복받쳐 올라왔다. 나는 숨죽여 흐느꼈다. 두 딸도 처제네도 나직이 훌쩍였다. 아내의 시계를 간호사로부터 건네받는 순간 어떤 암시와도 같은 불길한 느낌까지 건네받았다. 나는 시계를 어루만졌다. 보드라운 아내의 손을 만지기라도 하듯 그렇게 천천히 만지작거렸다. 조금 전까지 아내의 손목에 걸쳐있던 시계에서 아내의 채취를 느끼고 싶었다. 두 눈에서 눈물이 넘쳐 흘렀다. 외형상으로는 다른 시계와 별다를 바 없는 시계였다. 시각장애인용으로 뚜껑을 따서 손가락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특제한 시계였다. 두 사람이 결혼예물로 서로 나눈 것이었다. 우리의 결혼식은 내 아이를 낳은 뒤에야 치렀다. 생활에 끌려다니며 헐떡이다 늦어진 결혼식이었다. 남도 목포 머스마와 강원도 속초 계집애의 만남이었다. 두 사람 모두 시각의 장애를 가진 몸으로 빈손 만남이었다. 그러노라니 삶은 먼지 날리는 황무지에다 길을 내는 것과도 같은 힘겨운 여정이었다. 들려오는 누구누구의 결혼 소식이나 날아드는 청첩장을 받아들 때마다 아내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뿐만 아니라 TV 드라마에서 결혼식 장면이 나올라 치면 어김없이 아내의 입에선 가느다란 한숨이 새어나왔다. 나는 언제쯤이나 남들이 다 하는 결혼식이라는 걸 해보나. 자기야, 너 언제 면사포 씌워줄 거야? 이따금씩 내뱉는 아내의 말에 나는 어질러진 방을 치우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는 아이처럼 조급한 마음이 되었다. 제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최우선으로 치렀어야 할 통과 의례였다. 한번 시기를 놓치자 시간이 지날수록 기회는 더더욱 멀어져 갔다. 그렇게 버겁고 어설프리라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애초에 식을 올리고 살림을 시작할 걸 후회했지만 뒤늦은 후회였다. 그래, 조금만 기다리자. 조금만 기다리면 자기도 웨딩드레스 입혀줄게. 그 조금만이 언젠데?
조금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그때 가서 식을 올릴 거야? 그냥 형편 되는 대로 하면 될 텐데 뭘 얼마만큼 잘하려고 그러는 건데. 대화가 그쯤 진행되면 나는 차라리 입을 다물어야 했다. 전후 사정이야 어찌됐든 간에 나는 아내의 머리에다 면사포를 씌워주지 못한 무능한 남편이었고 이미 가슴에다 원망의 불을 지펴가지고 논리를 늘어놓는 아내에게 뭐라 더 할 말도 없었다. 우리가 가정을 꾸린 지 14년이 되는 2000년 5월 오매불망 고대하던 결혼식을 올렸다. 동생 내외들의 힘에 등 떠밀려 우린 미루어 두었던 숙제를 하듯 교회에서 식을 올렸다. 그때 아내는 자신의 몸에 걸친 드레스를 매만지며 그렇게나 흐뭇해했다. 그렇게 2000년 5월부터 아내의 손목에 걸쳐있던 시계가 간호사의 손을 거쳐 내 손으로 건네졌다. 아내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매달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주인 몸을 떠난 시계는 아내의 체온마저 남아있지 않은 낯선 모습으로 내 손에 들려 있었다. 아내의 손이 수천 번, 아니 헤아릴 수도 없이 여닫고 어루만져온 시계였다.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시간은 밤 10시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오후 4시경 119 구급차에 실려온 후 6시간을 찌닫고 있었다. 문득 샘 송이를 찾았다. 엄마가 위중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데다가 아빠가 힘들어하고 있으니 배가 고픈들 감히 표현을 할 엄두도 못 내고 있으리란 생각이 스쳤다. 우린 병원 로비로 내려와 의자에 몸을 내렸다. 그리고 처제가 지하 매점에서 사온 빵과 음료로 저녁을 대신했다. 나는 바삐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서둘러 버튼을 눌러 나갔다. 간호학원 수업이 끝났을 시간이었다. 세롬아, 엄마가 지금 S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니 집에 가는 대로 슬기를 데리고 서둘러 와라. 갑자기 왜요?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세롬도 놀란 기색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이틀 사흘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으니 녀석으로서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터였다. 집에서 병원까지 택시로 10,000원 정도 할 거다. 옷을 갈아입는 대로 곧장 와라. 네. 세롬이 내뱉은 마지막 대답에서 기운이 빠져 달아나고 있었다. 내 몸 어딘가에 구멍이 난 듯 찬바람이 솔솔 스며들어 전신에다 한기를 전해주었다. 환자와 보호자들로 붐비던 병원 로비는 무거운 침묵이 짓누르고 있었다. 우리 일행 말고는 인기척조차 없었다. 빵봉지 부스럭대는 소리와 간간히 주고받는 얘기 소리만이 들려오는 것의 전부였다. 흡사 낯선 사람들의 만남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케 했다. 멍한 얼굴로 그렇게 앉아있는데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울린 전화벨 소리는 우리 모두를 일순 긴장케 했다. 선생님께서 가족을 만나자 하십니다. 중환자실 간호사였다. 우리 모두는 약속이나 한 듯 표정이 굳어졌다. 몸 저 깊은 곳 어디에선가 피어난 찬바람이 가슴을 훑고 소용돌이쳤다. 그 바람이 얼마나 차가웠던지 몸이 가늘게 떨렸다. 1층 로비에서 1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몸은 천근 무게로 나를 짓눌러댔다. 거기에다 머릿속은 흡사 퍼즐 조각들을 흩어놓은 듯 어지러웠다. 엘리베이터 안은 금방이라도 숨이 막혀버릴 것처럼 갑갑했다. 처제가 중환자실 밖 벽에 부착된 폰으로 우리의 도착을 알렸다. 그러자 얼마 안 있어 담당 의사가 밖으로 나왔다. 젊은 청년이었다. 우리는 엉거주춤 복도에 선 채 그와 마주섰다. 그런데 그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말고 허공을 한번 응시하더니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그런 행동이 나를 더욱 불안에 휩싸이게 했다. 정말 힘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는 상기된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말씀인데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두려우면서도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을 견딜 수 없어 긴장된 얼굴로 물었다. 아무래도 어려울 듯 싶습니다. 더 부를 가족이 계시다면 부르시는 것이... 순간 가슴에서 묵직한 뭔가가 쿵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내렸다. 머릿속은 텅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이 없었다. 지금 그 말씀은...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환자분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이... 긴 한숨과 함께 힘겨운 한마디를 뱉어내고는 자신도 고통스럽다는 듯 의사는 벽에 몸을 기댔다. 그 순간 그는 선고문을 낭독하는 법관이었고 나는 징역을 선고받는 죄수였다. 발밑이 일순간 천야 마냥 깊은 곳으로 꺼져나갔다. 어떤 방법으로도 가망이 없단 말인가요? 울음주머니가 터질 듯한 목소리로 막내 처제가 물었다. 방법이 없습니다. 혈압을 올려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계속 혈압이 떨어져 가고 있으니 이제 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번, 3번 물어도 의사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는 말은 절망의 선언뿐이었다. 젊은 의사는 손으로 벽을 짚고는 곤혹스럽다는 듯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몸을 돌려 벽에다 이마를 가져다 댔다. 그러자 왈칵 눈물이 솟구쳤다. 내 가족이, 아니 사랑하는 내 아내가 병실 침상에 누워 총각을 다투고 있다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현실이 분했고 괴로웠다. 감기나 몸살로 인해 제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남편과 자식을 챙기는 일만은 소홀함이 없던 아내였다. 자신의 몸 돌보기보다 가족 살피기를 몇 곡절이나 우선시하며 살아온 아내였다. 그렇게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아내가 침상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남편인 나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병실 밖 복도를 서성이고 있다는 현실이 죽기만큼이나 싫고 싫었다. 최후 통첩과도 같은 말을 툭 남기고 의사가 병실 안으로 들어가자 우리는 넉나간 사람들처럼 복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나와 2딸, 그리고 처제들의 훌쩍이는 소리와 2 동서들의 짧은 한숨소리가 음산한 공기를 가만히 휘젓고 있었다.